1차 시에는 이제 과도기 소설, 신소설 이인직의 혈흔호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혈흔호의 그 전 단계, 전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혈흔호보다 먼저 쓰였던 일념홍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했었죠. 바로 일념홍의 이야기 구조와 주제 의식이 신소설을 대표하는 혈흔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설이 그 이전 단계 고전소설, 고대소설과 다른 변별적 특징이 도대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일상성의 구현, 일상성의 구현, 그 다음에 시 공간을 직조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이제 문제. 그러니까 청나라가 사실 이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청나라가 오랫동안 우리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배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한말에는 이제 서구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이제 그 집어삼키기 위한 그런 어떤 각축을 벌였고, 그런 과정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청나라를 물리침으로써 조선의 지배권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이인직의 신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강제 지배를 정당화해 주는 그런 친일의 논리를, 그게 이제 주제란 말이에요. 일본을 조선의 보호국가, 그 다음에 근대 계몽의 안내자 역할로 상정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소위 신소설이라고 부르는 그 이인직의 혈흔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담론적 성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시에는 이광수의 무정을 통해서 이광수는 이제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지식인이고 작가죠. 그래서 그들의 식민지 지식인의 세계인식은 도대체 뭐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정은 이게 이광수죠. 이광수 초상인데, 무정은 이광수의 출세작이고 대표작이고, 최초의 한국문학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소설은 고전문학과 뭔가 달랐고, 그런데 또 본격적인 근대문학에 비하면 뭔가 부족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 부족한 것이 이제 무정에 이르러서 상당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다라고, 본격적인 이제 근대 문학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이제 소설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인직이 대표하는 개화공간의 소설을 넘어서 소설사의 새로운 단계가 펼쳐지게 된 것은 191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191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그 나라 망해버린 거죠. 1910년대 중반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개화공간에서 계몽주의로 이행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권 상실의 측면에서 이에 대응해서 창출된 새로운 이념성은 전 단계 이념성의 정치적 성격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한다면 이거예요. 문화주의적 성격. 여러분도 나도 써놓을게. 문화주의적 성격. 이게 나중에 이제 시와 관련해서 공부를 할 게 뭐냐면 그 강진의 영랑, 김영랑, 그 김영랑의 시를 이제 30년대를 대표하는 순수 문학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여러분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살필 텐데 그때도 식민지 지식인의 이제 문화주의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문화주의적 성격, 문화주의적 계몽문학. 자, 문화주의적 계몽문학의 기반에 놓인 것이 진어른 사상이다. 진보주의, 진보주의죠. 오타가 나왔습니다. 진보주의 사상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교육의 자, 요걸 이제 칠판이 없어서 참 답답한데, 자, 이광수는
이광수의 사상적 은사는 누구냐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또 육일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그 개화기에 한말 개화기에 개화 지식인들에게 정치인이든 작가든 다 포함해서 지식인이라고 합시다. 이 개화 계몽의 지식인들의 사상적 은사는 육일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육일준. 6일준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무엇을 강조했느냐면 준비론이에요. 준비론. 도산 안창호의 준비론. 이게 이광수는 도산 안창호의 그런 개화 계몽 근대 개화 계몽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글에 이제 글로 그걸 표현했던 사람이 춘원 이광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춘원 이광수는 도산 안창호의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대로 좋은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도산 안창호의 준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나라가 망했어. 망했는데 그러면 나라가 망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이제 두 갈래 길에 갈림길에 선 거예요. 무장 독립 투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레지스탕스 그룹이 있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이 사람들은 뭐 콜라보는 아니에요. 친일 부역자는 아닌데 뭐냐면 준비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나를 되찾아야 한다. 이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나를 뺏겼는데 무슨 실력으로 나를 되찾는다는 말이냐. 무장항쟁을 통해서는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기려야 된다. 무실력행 힘을 길러서 나를 되찾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힘을 기르냐? 교육을 통해서 이거예요. 이것이 도산 안창호의 준비론이에요. 준비를 알겠죠? 나를 되찾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자. 어떻게 준비하자?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양 같은데 오산학교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이광수는 오산학교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광수가 이 무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그 준비론, 교육을 통해서 개화 계몽으로, 이를테면 젊은 남녀 젊은이들이 유학을 가서 일본, 미국 선진 학문을 배워서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농민들에게 이제 80%가 농민이었으니까 우리 조선의 백성들에게 개화 계몽을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서 힘을 길러서 나중에 독립을 하자 이런 거예요. 오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유연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정은 두 가지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개화 계몽 운동 알겠죠? 근데 개화 계몽 운동의 수단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연애 사상. 나라가 왜 망했느냐? 지금 내가 여기 여러 9페이지에 지금 이 페이퍼를 간략하게 줄이면 바로 그거예요. 자유연애 사상. 다른 하나가 교육과 자유연애 사상. 준비론과 자유연애 사상. 나라가 왜 망했느냐? 두 가지죠. 힘이 없으면 망했다. 그러니까 힘을 기르자 그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낡은 봉건적인 인습을 타파해야 된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근대 개화 계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교육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봉건적 낡은 인습을 타파해야 돼.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도 모르게 부모가 이 배필을 정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 조혼풍습. 그러니까 조혼풍습을 타파하고 자유연애를 해서 내가 내 의지로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걸 강조한 거예요. 무정에서. 그러니까 무정 이후에 근대 소설은 대부분 무정의 주제의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유연애를. 알겠죠?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근대 계몽 나를 되찾자 이거 사라져버려요. 왜?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그걸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 자유연애. 그러니까 풍속으로 이를테면 멜로드라마로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이 근대 소설들은 또 가치가 이렇게 이제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제일 맨 앞에 이광수의 무정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작가연보. 자, 이광수는 또 친일문학인으로 유명하죠.
내가 이제 한국작가회의 소속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작가회의는 별도로 작가들 한 250명 정도 회원이 되던데 보니까 그 민족문학연구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족문학연구회라고 하는 그 이 작가들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친일문학청산, 예, 친일문학청산입니다. 그래서 그 친일문학청산을 내걸고 이제 친일문학상 폐지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친일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광수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근대 역사의 비극이죠. 이광수는 정말 천재고 아까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연보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야말로 어, 그, 그 노래가 있는데, 얼른 얼른 입에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입에서 얼른 안 나와. 여러분은 지금 눈치챘죠? 어? 빨라라라라랄 어려서 누구죠?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즐겁게 부르나? 유광수가 일찍 부모를 여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운명인 거예요. 이광수를 누가 거두어서 일본 유학을 시키냐면 보부상 단체, 그 일진회거든요. 일진회. 그 일진회 이 이제 가만히 보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일진의 이 보부상 조직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거나 뭐 말거나 크게 상관없어요. 자기 장사만 잘 되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장사가 잘 되면 더 좋겠는데, 나라가 망했어도 자신들의 그 어떤 경제적 활동에 뭐 방해만 없으면 이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일테면. 그러니까 일진회가 또 대표적인 친일단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조선 총독부가 이제 일정하게 또 이제 자신의 세력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공작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일진회는 친일단체입니다. 이 일진회가 보부상들의 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 일진회가 이 이광수를 거두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돼버렸죠. 되겠죠. 물론 이광수는 친일파가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토산 안창호 선생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선이 그 힘을 길러서 그 자주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엄청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일본 총독부에서 끈질기게 이광수와 같은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결국 일본의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태평양 전쟁 시기에 조선의 청년들을 이제 강연과 글을 통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친일을 했죠. 결과적으로 친일을 했는데 그 많은 부분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 근대 애국 계몽주의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참 아까운 사람인 것이죠. 자, 이건 뭐냐면 아까 1차시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4주차부터 이 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7주차까지는 이 교재,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테니까 이 책을 굳이 살 필요는 없겠습니다. 8주차 이후부터는 또 다른 내 책이 하나 있는데 그때 좀 미리 안내를 할게요. 그때 여러분이 그 책을 좀 하나 사야 될 거예요.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8주차 이후부터는 그 책으로 전적으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책도 좀 보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일단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1차시, 2차시 때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한국인의 삶과 문학의 그 공통적인 그 표준 강의 계획서를 내가 이제 제시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한국문학의 그대로 패턴은 대학의 수업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나름의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현대문학을 좀 더 중요하게 살피면서 커리큘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우리가 그 면대면 수업을 하면 대면 수업을 하면 이 책으로 공부를 항상 했었는데, 하여튼 뭐 7주차까지는 이대로 교재 굳이 여러분이 구입할 필요 없이 내가 자료를 제공해 줄 테니까 일단 공부를 하고, 8주차부터는 내 책 다른 책 그 이후부터 교재 그때 뭐 나중에 또 일러줄 테니까 그걸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뭐28 독립선언서도 그 만들었고, 그럼 3.1운동 후에 상하이로 건너가서 그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가하고 독립신문도 발행하고 그랬어요. 아예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만주까지도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선악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끝까지 쫓아와서 유업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재를 한 거죠. 아까운 사람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죠. 뭐 안창호, 윤치호, 김성수 이런 사람들 영향으로 민족 개조론, 실력 양성론, 그 다음에 흥사단의 전인 조직인 수양동맹회, 안창호를 도한 흥사단 국내 조직과 수양동회에 적극 참여했다. 뭐 요거 하여튼, 근데 이제 수양동회 사건을 계기로 변절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잡아가서 고문하고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명한 그 어떤 사람들,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영향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하겠죠. 조선 총독부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창호는 친일파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안창호가 아니라 이광수는. 안창호는 이제 그 전에 죽어서 어, 그 안창호는 이제 아깝게 체포돼서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그야말로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무장 그 독립운동을 주장하지 않았던 국내파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친일파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안창호예요. 왜냐하면 일찍 죽어서. 참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시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동주죠. 윤동주도 해방 이듬해 그 후쿠오카 감옥에서 옥사했죠. 그러니까 친일하지 않았죠. 친일 작가 이름으로 올리지 않았죠. 윤치호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이제 뭐 독립협회 만들고 이렇게 막 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다 그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에 동참하고 공부해서 지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나중에 이제 반민특위 이승만 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북한 인민군에게 납부돼서 이제 죽었겠죠.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렇게 연보에서 봤던 것처럼 간략하게 넘어갔습니다. 이 땅의 소설가 중에서 이광수처럼 사랑을 이제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도 특히 드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신을 지향하려다가 좌절한 작가, 건드릴수록 영광과 상처가 번갈아 튀어나오는 작가, 그가 바로 춘원이다. 춘원 이광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민족주의자였어요. 애국자였어요. 근데 또 민족의 반역자고 변절자로 된 거죠. 변절자로. 위대한 문호, 소설가. 그러니까 영국의 괴테에 준하는 한국에는 춘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통속작가, 대중작가, 위선의 문학가, 이렇게 매도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작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 문사라고 했어요. 문사, 문인, 그리고 선비, 구도자의 자세를 견지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광수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문학을 위대한 정신력의 소산에서 산출된 것으로 긍정할 수 있으나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현실 인식과 역사의식의 부족이에요. 이게 아까 나왔던 거죠. 뭐죠? 이게 바로 문화주의적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거 써놔야 돼. 문화주의적 성격, 문화주의적 태도. 문화주의적 태도가 뭐냐면, 아니,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나라를 통째로 이제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5천년 역사 중에서 그동안에 저 먼 그 고대 국가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고려 때는 몽골, 조선 때는 또 뭐 이렇게 뭐 중국 뭐 이렇게 두루두루 후금 뭐 하여튼 두루두루 외부, 그다음에 임진왜란 겪고 외부 세력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죠. 우리가 하도 나라가 그 이제 뭐 작으니까 그래도 나라를 완전히 이민족의 지배하에 나라가 들어갔던 적은 없죠. 간접 어떤 지배도 있었고, 몽골도 뭐 고려 때 50년 간접 지배하고 우리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우리를 직접 통치하고 그러진 않았죠.
근데 나를 완전히 뺏겨버린 것은 일제강점기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러면 그때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뭐예요?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뭔가를 했겠지요. 가장 이제 그 영웅적인 사람들이 무장항쟁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 그다음에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잃어가면서 저걸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죠. 어, 그런데 이광수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이를테면 그 문화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라를 뺏겼어.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다시 말해서 이 총독부 지배하에 그 조선에서 정치적인 발언권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를 뺏겼으니까. 그러나 문화의 영역에서는 문화의 영역에서는 일정하게 자유롭게 자신들의 어떤 삶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봤다는 게, 이런 이제 문화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광수도 결국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극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안창호 선생의, 나도 그 어렸을 때 안창호 선생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었는데 존경받는 분이긴 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준비론, 민족 개조론, 이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론이 뭐였어요?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가 실력을, 아니 공부를 언제 해요? 응? 그러면 일본은 가만히 있어요? 그쵸? 아, 참, 그 이치에 맞는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워낙 강하니까, 보세요. 그 조선 사람들에게 중국은, 청나라는 그 아주 오랫동안 그 대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청나라를 물리치고 이긴 게 일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력과 그 어떤 그 국력에 대해서 압도당한 거예요.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본의 식민 지배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어쩌면 절망적으로 인식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자,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 시기내 그 세계인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광수의 무정을 이제 읽으면서. 자, 무정 최초 근대 작품. 그러면 이제 무엇이 여기도 보면 이거 봅시다. 또 지난 시간에 그 이인직의 헤르누를 읽기 전에 그 전작인 일려몽을 봤죠. 그런 것처럼 무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단편소설 사랑인가를 봐야 돼. 사랑인가. 이건 이제 사실 퀴어적인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이광수의 사랑인가.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무정은 이제 아주 축약해서. 자, 주인공 분키치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오타네, 자라는 소년인데 타인의 애정을 갈망하는 중학생이에요. 이광수 그대로예요. 이광수 알겠죠? 이광수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미사오라는 소년을 사랑해. 동성애적인 사랑이죠. 근데 미사오의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번민학 얼마 안 넘어가네. 번민한 나를 보내. 여름방학이 되면 분키치는 이제 귀국하기 전날 밤에 조선으로 마사오의 하숙을 방문하지만 마사오가 얼굴을 보이지 않자 그가 일부러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감정이 매우 격해지고 결국 하숙을 뛰쳐나와 철도 레일에 누워 죽음을 기다린다는 아주 간단한 이제 줄거리를 갖고 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사랑인가의 주인공 분카치는 이광수 자신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키치는 시부야로 미사오를 찾아갔다. 그 다음에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 희망이 그의 가슴이 넘치고 있었다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분키치는 친구를 갖지 못한 만큼의 피해는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키치의 이 미사오에 대한 감정은 동성 친구, 오타가 맞네. 동성 친구를 향한 낭만적인 우정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키치는 끊임없이 나는 왜 그를 사랑하는 것일까라고 자문하고, 그의 사랑은 이유도 모르고 단지 본능적인 감정으로 기술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그 사랑인가는 열정으로서 사랑이 성취되지 않는 좌절감을 형성하는 소설인데,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동성 간의 어떤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자 이게 그 어, 아까 이광수의 무정을 두 가지 주제의식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준비론, 민족 계절론, 교육, 음, 배워야 한다. 이것이 에, 무정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그랬죠. 다른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유연의 사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근데 자유연의 사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 봐요. 이것도 밑줄, 동성간의 플라토닉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플라토닉한 사랑, 정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광수는 무정에서 자유연애 사상을 아주 강조해요. 근데 자유연애는 연애대, 이게 또 연애 즉 사랑을 이광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제 뒤편에 쭉 나오는데 내가 시간이 됐으니까 압축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무정에서 이광수가 어떤 게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자, 이광수는 어떤 사랑을 강조하겠어요? 플라토닉 러브를 강조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관념적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정신적으로만 좋아합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도 만지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딱 감추고 주머니 속에다 두 손을 딱 넣고 절대 주머니를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정신적으로만 사랑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뭐 종교인인가요? 보통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관념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광수는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매우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육을 통해서 힘을 길러서 나를 되찾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관념적이에요. 그렇죠? 관념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고요. 자, 여기 무정의 이제 그 장편 소설로서의 그 어떤 그 특징들을 봅시다. 무정은 낭독용이나 판소리용이 아닌 독서의 대상으로 쓰여진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그 말. 독서의 대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였다, 했다. 지금 내가 다 이렇게 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종결 어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과거형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직역투의 문장에서 얻어진, 이제 번역하면서 그 직역투의 문장에서 얻어진 문장상의 효과인데, 여기도 이제 밑줄 그어야 돼. 요거 사고하는 주체 객관화. 이게 바로 무정에서 보이는 무정이 근대적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바로 사고하는 주체의 객관화, 사고하는 주체의 객관화, 이것이 이 소설의 무정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의 근대적 의식인 거예요. 지금 주체가 객관화된다고 하는 것은 반성적 사고가 주체 객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체가 객관화된다고 하는 것은 반성적 사고가 행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 그 다음에 연애소설 곧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게 왜 이광수가 이제 무정 이후로 사실은 망해버려요. 망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문화주의적 어떤 태도 환상, 검열제도 안에서 이거예요. 검열제도, 그러니까 이 일본의 총독부가 정치적으로 뭐 이제 독립을 꾀한다거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검열을 통해서 발표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연의 사상은 허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연애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거 다 강조를 하거든요. 강조를 하는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럼 나라를 찾아야겠죠. 근데 나라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자유연애가 중요한가, 여러분? 음, 아니, 아니 물론 이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은 매우 중요한 가치죠. 가치지만 그러나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풍속의 계량 많은 강조한 이걸 강조한 거. 그러면 이제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풍속의 계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기 나왔죠? 도덕적 개조, 풍속 계량 이런 측면. 그러니까 그의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족을 위한 친일 이렇게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일이 일본의 이제 회유 압박도 큰 작용을 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식민지 제시견의 세계 인식이 갖고 있는 모순으로부터 친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측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 지금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3차 시에서 1차 시와 2차 시를 또 이제 다른 선생의 그 글을 통해서 잘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또 3차 시를 또 잘 확인하고 그러기 바랍니다. 3차 시에서 예, 일단 고생했습니다.